이제 본격적으로 역학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갈 거고요. 먼저 역학에 대한 정의, 이해를 좀 해보면 원래 에피데미올로지라는 용어 자체가 어디서 나왔냐면 에피데미아가 돌림병, 역병이라고 하죠. 돌림병이라는 이제 원이고 이제 로지가 이제 로고스라는 학문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돌림병을 연구하던 학문이 원래는 역학이었어요. 근데 20세기 후반에는 이제 그런 감염병보다는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용어가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역학이란 인간에서 질병 발생이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전제, 뭐냐면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전제 하에 인구 집단에서의 질병과 건강에 관한 학문이 바로 역학이다라는 거고, 역학은 질병의 분포, 양상,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요인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 다시 역학을 정의해보면 여러분들이 역학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누구를 대상으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해요. 자, 개인의 질병을 연구하는 학문이 다 틀려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을 포함한 모든 건강과 관련된 상태, 건강과 관련된 사건, 이 모든 것들의 분포, 어느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느냐, 또는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있느냐, 결정 요인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활용하는 학문이 역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학의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항상 인구 집단이라는 것, 그리고 예전에는 감염병을 위주로 봤지만 지금은 질병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역학의 범주에 들어오는 거고요. 자, 질병의 빈도와 분포, 얼마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구 집단에서 시간적 특성, 공간, 지리적 특성, 사람들의 특성, 뭐 어느 연령대, 어느 성별, 어느 사회경제적 수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인적 특성에 따라서 파악하는데, 그런 걸 파악하는 것을 기술역학이라고 불러요. 자, 그다음에 이 기술역학을 토대로 가설을 설정한다. 질병의 원인이 뭔지를 이제 예측하는 거죠. 이것 때문인 것 같아 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그럼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을 해야 되겠죠. 자, 원인 요인 또는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것을 분석역학 또는 실험역학을 통해서 찾아내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를 이용해서 원인 요인, 위험 요인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걸 토대로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관리에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되는 역학은 우선 기본적으로 질병의 원인,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게 기본이겠죠. 그러면 질병의 원인, 위험 요인을 파악했으니까 그걸 토대로 질병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 또 지역사회의 질병 규모를 파악한다. 자, 이 역학 조사를 하는 동안 인구 집단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질병의 뭐 유병률, 발생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질병에 걸렸는지, 자, 그 규모를 파악해서 자,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는데, 자, 그걸 토대로 그러면 인력은 얼마나 필요하고 시설은, 재원은 얼마나 필요한지 기획할 때 이러한 자료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 질병의 자연사, 예후를 파악한다. 질병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질병이, 새로운 유형의 질병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예후가 어떻더라,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요. 자, 질병 원인뿐만 아니라 예방이나 치료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도 평가할 수가 있어요. 질병 관리 방법의 효과를 평가하고, 자, 공중보건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그래서 이러한 역학의 연구 자료들이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자, 역학과 임상의학을 좀 비교를 해보면, 자, 임상의학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상이 개인 환자였겠고요. 역학은 항상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자, 임상의학에서는 개인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역학은 인구 집단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거고, 자, 임상의학은 개인에게 검사를 해서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정상 혹은 이상으로 진단을 하죠. 역학은 인구 집단 중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이상자 숫자로 진단을 하게 되고, 자, 임상의학은 치료 수단을 작용 기준으로 한다라면 이론적 근거가, 역학은 원인과 질병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게 이론적 근거가 되는 거죠.
역학의 영역인데 역학에는 굉장히 다양한 또 분야가 있어요. 그 안에서 그걸 또 기준으로 나눠봤을 때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 나눠보면은 유전역학, 유전적인 요인이 어떻게 질병을 유발하는지를 연구하는 한 분야, 환경역학, 환경 요인이 질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업역학, 영양역학, 약물역학, 사회역학 다 각각의 그 안에서의 원인이 어떻게 질병을 일으키는지를 연구하는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결과 종류에 따라 나누면은 감염병, 질병 자체가 감염병이냐, 심혈관 질환이냐, 암이냐, 사고냐 이거에 나눠서 봤을 때는 감염병 역학, 암 역학, 심혈관 질환 역학, 사회 사고 역학 등이 있고요. 자, 어디에서 시행하느냐, 그 연구 대상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연구를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임상 역학이라고 하면 주로 병원에서 시행되는 거, 지역사회 현장 역학이라고 하면은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자, 연구 방법에 따라서 기술 역학이냐, 분석 역학이냐, 실험 역학이냐, 분자 역학이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기술 역학, 분석 역학, 실험 역학을 중요하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환경 역학이라던가 영양 역학이라던가 사회 역학도 간단하게 볼 거예요. 자, 이런 거 뭐 굳이 분류하는 것까지 시험 문제로 낼까?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분류하는 종류에 따른 분류도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되겠고,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역학의 발전,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 우선 근대 역학 개념 성립 이전, 그러니까 역학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이전에 고대기부터 보면은 히포크라테스가 그 저서에서 지리적 계절, 지리적 위치, 공기, 물 이런 것들, 즉 환경이 인간의 질병 발생에 관여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초기 이론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장기설이라고 하는 거, 미아스마 티오리라고 하는데 나쁜 공기, 환경에 있는 나쁜 공기가 사람들의 몸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이론이고요. 자, 프라카스토르라는 중세기의 학자는 이 사람의 책에서 전염병과 관련된 책을 발표를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그 전염체에 의해서 유행병이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레베누크도 여기 중세기가 아니라 여명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 여기선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공중보건에서 보면 되고, 자, 레베누크는 1600년대 현미경을 발견을 했어요. 발명을 한 거죠. 그래서 현미경을 통해서 처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종의 존재를 확인한 게 레베누크였고요. 자, 린드라는 선박 의료를 담당했던 사람인데 1700년대가 뭐냐면 그 해상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선원들의 흑사병이라고 불렸던 괴혈병이 있었는데 원인을 몰랐어요. 지금 우리는 다 알죠. 비타민 C가 부족해서 걸리는 질병이다. 근데 그 당시에는 원인은 모르겠는데 배가 들어왔는데 선원들이 전부 다 입에 피를 흘리고 죽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역병이 돌았다, 괴혈병이 돌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린드라는 의사가 보니까 그 배에서 장교라던가 선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살았어요. 안 걸렸어. 근데 다 선원들, 말단, 군인들 이런 사람들만 걸리더라. 그래서 이게 전염병이 아니라 뭔가 그들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켜봤더니 그 배를 띄어서 한 뭐 3교시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선한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없고 이제 건조식품만 먹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차이가 있나 보다 해서 괴혈병 치료, 그 과일이 괴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비교의 개념을 처음 적용을 했어요. 어떻게? 이제 한 집단에게는 계속 라임을 주고요. 한 집단은 시금치, 한 집단은 뭐 옥수수 이런 식으로 음식을 다르게 줘봤더니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를 제공한 집단은 안 걸리더라. 그래서 뭔지는 이때는 비타민 C가 뭔지 몰랐죠. 뭔지는 모르지만 신선한 과일, 야채 이런 것들, 신선한 과일을 공급하면은 예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자, 파르 영국 통계청에서 사망 원인, 사망자 수를 정리해서 보고해서 생정 통계의 체계, 보건 통계의 체계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정 통계를 이용한 체계를 마련한 게 파르라고 해요, 보통. 다음 이제 감염병의 유행 역학적 방법이 성립이 되기 시작하는데 먼저 파눔 홍역이 유행했어요. 그 당시에 덴마크에서. 그래서 홍역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행을 해서 홍역의 잠복기, 전염력이 있는 시기, 환자 접촉에 의한 전파,
평생 면역, 한 번 감염되고 나면은 영구적인 면역이 형성된다. 이러한 역학적인 특성들을 밝혀낸 게 파놈이라는 학자고요. 자, 존 스노우 하면은 우리 역학에서 역학의 아버지, 가장 중요한 학자가 존 스노우. 자, 1855년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인도, 이집트, 뭐 유럽 전역에서 이렇게 콜레라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고, 자, 런던에서도 콜레라가 계속 유행을 해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존 스노우라는 왕실 의사가 파견이 됐고, 이 사람이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역학이 과학이라는 학문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존 스노우는 콜레라 유행 지역에 가서 콜레라로 죽은 사람들을 점을 찍어요. 지도에다가 점을 찍어서 쭉 봤더니 어디는 죽은 사람이 많고 어디는 좀 적고 어디는 아예 없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 많은 지역과 없는 지역을 이렇게 쭉 비교를 해봤더니, 자, 이렇게 죽은 사람이 많은 요 지역은 A 회사의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었고, 죽은 사람이 없는 데는 B 수도 회사의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었고, 요 반반인 데는 A도 있고 B도 있더라. 그래서 이 수도회사 공급되는 물이 뭔가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A 회사의 수도를 공급을 중단을 해봤더니 환자 발생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뭔진 모르지만 오염된 물을 통해서 콜레라가 전파된다라는 것을 가설을 세우고 점지도를 작성해서 그 물에 의해서 전파된다라는 가설을 입증한 게 존 스노우죠. 자, 골드버거는 펠라그라병이라고 하는 질병, 니코틴산 결핍 증후군인데, 이제 이름이 펠라그라병이고, 이게 피부에 이렇게 진물이 생기고, 이렇게 피부에 약간 그 문둥병처럼, 한센병처럼 그런 피부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얘를 이제 나병의 한 종류다, 그 한센병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골드버거라는 학자가 보니까 이것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그럼 전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주로 어디에서 유행했냐면, 교도소, 뭐 고아원, 이렇게 뭔가 수용시설 있잖아요. 수용시설에서 집단으로 발병이 되는데, 이상한 거는 거기에 감독관이라던가 관리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안 걸리고 수용되어 있는 뭐 죄수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이런 사람들만 걸리더라.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이 펠라그라병에 걸린 사람 피부에서 진물이 나오면 그거를 발라봤어요.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아닌 것 같아. 자,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영양결핍, 니코틴산이라는 비타민 일종인 니아신 부족에 의해서 발생하는 영양결핍이라는 걸 밝혀낸 게 골드버거고요. 자, 덜과 힐이라는 학자는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최초로 환자 대조군 연구라는 연구를 시행을 했고요. 자, 프레밍의 허트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코호트 연구, 이 연구들은 뒤에 가서 다시 자세하게 볼 거고, 매사추세츠 프레밍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마 지금까지도 하고 있을걸요.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처음에 관찰할 때는 이제 어릴 때부터 했겠죠. 그럼 질병에 안 걸려 있었는데 10년, 20년, 50년 넘게 관찰하다 보면은 뭔가 질병에 걸린 사람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호트 연구를 수행하면서 심장질환이나 만성질환에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자, 모니카라고 하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중심이 돼서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역학 사업이 모니카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역학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고, 질병 발생 모형을 좀 보겠습니다. 질병 발생의 다요인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모형을 볼 때 뭐 생의학적 모형, 생태학적 모형 쭉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생의학적 모형은 질병의 원인은 병인 딱 하나야 라고 주장한 단일 요인설이에요. 질병 원인은 뭐 다 필요 없어. 오로지 병원체 그 하나야. 근데 병인, 숙주, 환경으로 넘어가는 순간 다요인설이에요. 왜냐하면 꼭 병인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숙주도 뭔가 영향 요인이 되고 환경도 영향 요인이 되니까. 그래서 질병 발생의 다요인설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질병이나 건강 현상에서 필요와 충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원인이나 요인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뭐냐면 이 요인에 노출되면 무조건 100% 걸려. 또는 이만큼 있으면은 무조건 걸려. 이런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발생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감염질환도 마찬가지로 다요인설, 병인, 숙주, 환경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결핵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보면 결핵의 원인은 당연히 결핵균이죠. 근데 오로지 그러면 결핵균에 노출된 사람이 노출되면 무조건 다 걸리냐? 그건 아니에요. 결핵균에 똑같이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양 상태, 뭐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병에서도 다요인설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 병인, 숙주, 환경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기도 하죠. 자, 다요인설에서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병인, 숙주, 환경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병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질병 발생의 필요 요소로 들어가지만 병인에 노출됐다고 무조건 다 질병에 걸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세균, 바이러스, 리케치아 같은 생물학적 병인도 있고, 농약이나 중금속 같은 화학적 병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열, 뭐 압력, 기압 같은 물리적 병인도 있다. 자, 그다음 숙주나 인체 내부 요인, 유전적인 요인, 숙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특성은 질병에 대한 감수성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겠죠. 특히 암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브라카 유전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예방하려고 유방 절제술하고 다 잘라내고 보형물 넣은 거 되게 유명한 사례거든요. 그게 뭐냐면, 유전자 중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은 유전자 중에서 브라카 유전자 원래 다 있는 건데 이게 돌연변이 유전자가 생겨요. 그러면 그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으면 브라카 뭐 양성 이렇게 판정을 받으면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럼 어차피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아예 예방 차원에서 잘라내 버리는 그러한 방법을 적용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과거 노출에 의한 숙주 요인의 변화, 내가 과거에 어떤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서 나의 건강 상태, 나의 뭐 감수성 이런 것들이 바뀌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감염이나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내가 예전에 감염병에 노출된 적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면역력,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이후에는 잘 안 걸리게 되겠고, 예방접종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태아 시절 자궁 내에서 노출된 환경이 이 아이의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는 것. 그 밖에도 숙주의 연령, 성, 인종, 성격, 뭐 영양 상태 등이 모두 유전적 숙주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 환경은 숙주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환경이라고 했어요. 생물학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다요인설에서는 특히 이런 것들, 숙주의 요인이라던가 환경의 요인이라던가 병인의 특징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것 자체를 다요인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요인설로 질병 발생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또 모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역학적 삼각형 모형.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생태학적 모형의 하나예요.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태학적 모형 중에서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게 역학적 삼각형 모형인데,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로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셋의 평형 상태가 깨질 때 질병 발생 또는 감소도 그러니까 건강 증진도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모형이 되는 거고요. 병원체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감염병을 설명하는 데는 적절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이런 질병들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거미줄 모형, 맥마흔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거미줄 모형인데, 질병 발생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근경색증이라는 질병이 발생하기까지 뭔가 사회적인 압력이나 산업화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 운동 부족, 흡연, 성격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줘서 비만하게 되고요. 이게 또 영향을 줘서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혈전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서 심근경색증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 거미줄 모형은 이 질병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유전적 요인이든 환경 요인이든 병인체 요인이든 모든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다 집어넣어서 이 관계를 설명하는 거고, 중간에 연결고리 몇 개를 끊어내면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특징, 병인, 숙주, 환경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다 모두 질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고, 경로상 몇 개의 요인을 제거하면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모형이죠. 자, 다음은 수레바퀴 모형. 질병의 이것도 그림으로 보면은, 자,
이 핵심의 이 수레바퀴 모형은 기본적으로 숙주랑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질병 발생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핵심에는 숙주의 유전적인 요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숙주랑 숙주를 둘러싼 생물학적, 사회적, 물리화학적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질병 발생을 설명한다. 자, 핵심적인 숙주와 그를 둘러싼 생물학적, 사회적, 물리화학적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질병이 발생하고요. 핵심은 유전적 소인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환경은 생물학적, 사회적, 물리학적으로 환경으로 구분을 하고, 자, 바퀴를 구성하는 면적은 자, 어떤 질병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아까 브라카 유전자처럼 유방암이다, 유전적 소인의 바퀴가 커지는 거고요. 만약에 감염병이다, 생물학 홍역이다라고 하면은 생물학적 환경의 범위가 커지는, 이렇게 바퀴의 면적이 질병의 어떤 기여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게 특징이고.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봐요. 자, 거미줄 모형과 수레바퀴 모형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다양한 만성 질환을 설명하기에 유리한 모형이 되는 거고,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감염병을 설명하는 데 유리한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원인적 연관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원인적 연관성이란 우리가 관련이 있다,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A가 증가하니까 B도 증가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냥 관련성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고 해요. 근데 원인적 연관성이라는 것은 A가 증가했기 때문에 B가 증가한 거야. A 때문에 B야 라고 할 수 있을 때 원인적 연관성이에요. 그래서 관련성이 있다고 모든 게 인과관계인 것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과 질병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것은 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되고, 연관성이 항상 원인적 연관성,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연관성 중에서 독립적 연관성인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 얘는 그냥 아예 연관성이 없는 거, 전혀 관계가 없는 거. 까마귀 날짜 그냥 배가 떨어졌어요. 까마귀가 난 거랑 배가 떨어진 거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냥 타임이 맞았을 뿐인 거예요. 얘는 그냥 무시하면 되고. 자, 거고요. 자, 비독립적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 관련성. 그러니까 독립적이라는 것은 A랑 B가 서로 다른 존재, 독립적인 관계라는 거고요. 비독립적 관련성은 뭔가 관계가 있긴 있어요.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두 변수 사이의 관련성이 존재해요. 자, 원인이 존재할 때 질병 발생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관계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비원인적 연관성도 있고 원인적 연관성도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과관계가 증명이 안 된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자, 비원인적 연관성, 학생들의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이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아무래도 국어 성적 높은 애들이 영어 성적도 높은 관련성을 보이더라. 근데 국어를 잘해서 영어를 잘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냥 얘가 국어, 언어머리가 발달해서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거지, 이게 원인인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관련성을 비원인적 관련성이라고 하는데, 자, 우연에 의한 것, 자, 통계를 돌렸더니 관련성이 있다고 나오긴 했는데 뭔가 다른 연구에서는 없다고, 관련성이 아예 없다고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뭔가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잘못된 거죠. 우연에 의한 것. 그래서 이 우연에 의한 것은 사실 앞에서 봤던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독립적 관련성으로 넘어가야 돼요. 얘는 그러면. 자, 연구 설계나 방법이 잘못돼서 연관성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잘못 유도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통계를 돌렸는데 관련성이 있어라고 나왔는데 사실 보니까 관련성이 없더라. 또는 혼란 변수가 영향을 줘서 뭔가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건데 그걸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이 좋은 학생 같은 경우는 혼란 변수가 뇌가 언어 쪽으로 발달한 뇌인 거예요. 그게 혼란 변수가 돼서 마치 국어 성적이 높으니까 영어 성적도 높은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거다. 둘이 관련은 있지만 인과관계는 아니다라는 거고. 자, 원인적 관련성이라고 하면은 한 변수의 양과 질을 바꿨을 때 다른 변수의 양과 질도 변하는데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과관계가 있다. A가 증가하면 B도 증가하고 A가 감소하면 B도 감소하고 A 때문에 B가 이제 변화가 된다라는 거고, 자, 이 관계가 이제 직접적인 건지 아니면 간접적인 영향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면은 원인적 연관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역학에서 이렇게 원인적 연관성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자, 인과관계에 관한 로스만 원인 모형이 있는데, 자, 로스만이라는 학자가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이제 개념화한 원인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기여 분율의 합, 상호작용, 유도기간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건 뒤에 다시 나올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먼저 원인에는 충분 원인이라는 게 있고 필요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질병 발생에서 충분 원인이라고 하면은 요 정도의 질병, 요 원인이 있으면은 질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이 충분 원인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거야. 이 요인이 질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 요인이 있으면 반드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고, 자, 일반적으로 단일 요인이 충분 원인이 되는 경우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홍역 같은 감염병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만성 질환에서 오로지 뭔가 흡연만으로 질병이 생기는 건 아니죠. 흡연, 식습관 또는 뭐 유전 이런 다양한 것들이 모여져서 얘네가 함께 작용해서 충분 원인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충분 원인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인들을 그래서 구성 원인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가 충분 원인인데 얘가 A, B, C, D, E, F, G, H가 모여서 하나의 충분 원인이 됐어요. 그러면 요 A, B, C, D 얘네들이 각각이 구성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충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서 이렇게 구성된 것도 있고, 뒤에 보면 이런 식으로 자 A, B, C, D, E로 구성된 충분 원인도 있고, A, B, 뭐 F, G, H로 구성된 충분 원인도 있고, A, C, F, I, J로 구성되는 충분 원인도 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각각의 알파벳은 구성 요인 전체를 하나의 충분 원인, 충분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질병 발생에 반드시 존재하는 경우를 필요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자, 결핵에 걸리려면 반드시 내가 아무리 영양이 결핍이 되고 환경이 열악하고 막 그래도 결핵균이 없으면 안 걸려요. 근데 결핵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원인을 필요 원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 필요 원인이 있다고 또 반드시 질병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대신 만약에 내가 뭐 영양결핍, 그다음에 안 좋은 환경이라는 요인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결핵균이 딱 들어오면은 얘네가 합쳐져서 하나의 충분 원인이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 C가 빠진다. 그럼 얘는 결핵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핵균이 필요 원인이 되는 거고요. 질병에 따라서 필요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감염병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필요 원인이 있지만, 감염병이 아닌 만성질환은 필요 원인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죠. 자, 원인의 강도를 보면은 역학에서 자, 구성 원인들이 특정 질병에 미치는 강도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제일 먼저 A에 노출이 됐어요. 그 다음에 B에 노출이 됐어요. 그 다음에 C가 노출이 되고 D가 노출이 되고 E가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 A에 노출되고 난 다음에 한참이 지나서야 질병이 걸렸겠죠. E에 노출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질병이 걸렸겠죠.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구성 요인의 질병에 미치는 강도 이거 조금 제가 방금 거 설명한 걸 조금만 다시 할게요. 자, 구성 원인이 특정 질병에 미치는 강도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어떤 구성 원인에 내가 노출됐다고 바로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노출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질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다른 구성 원인 분포 변화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특정 구성 원인이 질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구성 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여러
여러 가지 원인이 질병 발생에 기여하는 분율의 합은 100%가 넘을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얘가 질병 발생하는데 20% 기여하고요. 20% 정도 기여를 하고, 얘가 30% 기여하고, 얘도 35% 기여하고, 얘도 20% 기여하고, 얘도 10% 기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기여 위험을 합치면 얘가 100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예요. 흡연, 식이, 알코올, 뭐 직업적 노출 이런 것들이 같이 했을 때 각각의 구성 원인이 질병에 기여하는 분율이 있는데 얘가 반복적으로 계산될 수 있어서 그냥 이 전체 합은 100을 넘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원인끼리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겠죠. 하나의 충분 원인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구성 원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자, 두 개의 구성 원인이 서로 다른 충분 원인에만 존재한다면 질병 발생에 독립적인 영향을 준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D는 여기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D랑 뭐라고 보면 E. 잠깐만요. 아니구나. 자, 예를 들어서 뭐 A, B가 같이 있으면 얘네들이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G는 여기에만 있고 I는 여기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얘네들이랑만 작용을 하는 거고 얘는 얘네들이랑만 같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I랑 G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 G하고 I하고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 두 개의 구성 원인이 서로 다른 충분 원인에만 존재한다면 독립적인 영향을 주면서 둘이서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G하고 I는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하나의 충분 원인 안에도 있으면서 다른 충분 원인에도 있다면 불완전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B랑 C가 이렇게 하나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상호작용을 하긴 하겠죠. 근데 B가 여기에서 얘네들이랑 역할을 하고 C는 여기에서 다른 충분 원인에서 또 각자 역할을 해요. 그러면 얘는 완전한 상호작용이라기보다는 둘이서 불완전한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발생한다. 자, 유도기간,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게 유도기간인데, 자, 유도기간은 여러분들 교재에는 요거 한 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나눠드렸거든요. 여기 추가적인 내용들을 자료를 드렸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고, 자, 유도기간은 질병 원인이 작용해서 질병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그래서 A에 처음 노출된 시간이 있을 거고, 이후에 질병이 걸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충분 원인 1에서 A, B, C, D, E 순서. 자, A, B, C, D, E 순서로 노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 B가 작용한 시점에서는 질병에 걸리지 않고 마지막 E가 작용했을 때 질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B가 작용해서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은 굉장히 길게 되겠죠. 그래서 자, A 노출되고 그 다음에 B 노출되고 C, D, E 노출된 다음에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B 노출된 그때부터 질병이 걸리기까지의 기간을 유도기간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바람 현상과 관련돼서 개시자는 초기 작용하는 구성요인, 그러니까 A가 개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촉진자는 뒤쪽에서 작용하는 요인, 구성요인을 촉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암이라는 질병 자체가 유도기간이 굉장히 긴 질병이죠. 그래서 구성요인 관점에서 본다면 후기에 작용하는 구성요인은 촉진요인의 유도기간이 짧고 마지막, 그러니까 초반에 작용하는 거는 유도기간이 길고 마지막에 작용하는 애는 유도기간이 거의 0에 가깝게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관계가 인과적이라면은 인과적인 관계는 필수적이면서 충분한 관계일 수도 있고요. 필수적이지만 충분하지 않은 관계일 수도 있고, 충분하지만 필수적인 관계도 있고, 충분하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이러한 관계 유형이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하나씩 살펴보면은 필수적이지만 필수적이고 충분하다. 그러면 이 요인에 노출된 어떤 질병이 걸리려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 원인에 노출되면은 반드시 그 질병에 걸려요. 그럴 경우가 필수적이면서 충분한 관계다. 자, 질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요인이 필수적이며 충분해야 되는 관계고요. 자, 이 요인이 없으면 절대 질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요인이 존재하면은 반드시 질병에 걸려요. 그럴 경우에 필수적이며 충분한 관계다.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죠. 100% 걸린다라고 하긴 어려우니까.
필수적이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관계다. 자, 필요 요인,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결핵균 같은 건데, 자, 결핵에 걸리려면은 결핵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지만 결핵균만으로는 질병에 걸리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를 필수적이지만 충분하지 않은 관계라고 하고요. 자, 충분하지만 필수적이진 않은 관계. 자, 이 요인이 각각의 요인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지만 얘가 없어도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요인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충분히 일으킬 수 있지만 이거 없어도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경우를 충분하긴 하지만 필수적이진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A에 노출됐을 때 반드시 질병에 걸릴 수 있지만 A가 없어도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자, 방사선이나 벤젠 노출은 다른 요인 없이도 이것만으로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일으키기에 충분하지만, 자, 이 방사선이나 벤젠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도 이 백혈병에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하고, 사실 얘도 근데 완전히 충분한 건 아니에요. 반드시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노출이 되면은 반드시 걸린다라고 해야지 충분 요인인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요인. 근데 단일 요인만으로 충분하다는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충분하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질병 원인들이 이래요. 자, 하나의 요인이 질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고 얘네들이 이제 막 섞이면서 질병을 일으키게 되기도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다음에 코의 가설을 이어서 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에 생물 같은 거, 생물 수업 들을 때 거의 했었던 내용일 것 같은데요. 19세기에 코흐라는 학자가 탄저병, 결핵의 병인론을 정립을 하면서 인과관계, 탄저균이 탄저병의 원인이야, 콜레라, 비브리오 콜레라균이 콜레라의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때는 이제 감염병을 처음 밝혀내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균이 질병을 앓는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어야 한다. 그래서 콜레라에 걸린 사람은 검사를 해보면 콜레라 균이 다 나와야 된다. 그럼 당연하죠. 그다음에 그 균은 해당 질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순서 배양되어야 한다. 그래서 균이 떨어져 나와서 그걸 키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균을 사람에게 넣을 수는 없으니까 감수성이 있는 동물에게 넣었을 때 그 동물도 같은 질병에 걸려야 되고요. 그 동물이 또 질병에 걸렸으니까 동물로부터 그 균이 다시 나와야 된다.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을 검증할 때 이러한 내용이 갖춰져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요거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브래드포드 힐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인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는 게 이 브래드포드 힐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브래드포드 힐이라는 학자가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요런 조건에 해당이 되면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아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무조건 9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다 해당이 돼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럴수록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다. 근데 대신 하나, 시간적 선후관계라는 첫 번째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충족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당연히 원인이 먼저 있고 결과가 나중에 있어야지 질병에 걸린 다음에 원인에 노출되는 건 말이 안 되죠. 하나씩 보면은 요거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자료가 좀 요약돼 있는 짧은 자료여서 제가 자료를 추가로 좀 긴 지문, 그러니까 예방의학 교재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같이 참고해서 보시고, 자, 요인과 질병, 요인에 대한 노출과 질병 발생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항상 요인에 대한 노출이 질병보다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담배를 피자마자 한 달 뒤에 폐암 걸리는 건 아니에요. 담배를 핀 지 한 10년이 됐다, 30년이 됐다, 이런 기간이 적절해야 되겠죠. 자, 성면은 폐암의 위험 요인인데 폐암 발생을 위해서는 보통 15년에서 20년 이상 노출이 돼야 돼요. 자, 어느 사람이 근로자가 성면 노출 작업을 직업을 갖고 3개월 뒤에 폐암에 걸렸다. 그럼 이런 경우는 성면이 원인이다라고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연관성의 강도는 뒤에 가면 우리가 코호트 연구하면 비교 위험도라는 걸 배울 건데, 예를 들어서 비교 위험도가 4라고 하면은 어떤 요인에 노출된 사람들이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질병 발생 확률이 4배 높아라는 의미예요. 그럼 당연히 몇 배 높은지가 더 크면 클수록 강도가 크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폐암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폐암 발생률이 뭐 4배에서 16배 높다. 인과관계의 강도가, 연관성의 강도가 굉장히 큰 거예요. 자, 대기오염과 폐암을 비교했을 때는 한 1.01에서 1.16배 높대요. 대기오염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그럼 얘는 연관성의 강도가 낮은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연관성의 일관성, 자, 요인과 결과, 흡연과 폐암의 관계를 연구를 했는데 대상 집단이 누구든 어느 뭐 환자 대조군 연구를 했든 코호트 연구를 했든 연구를 뭐 2020년에 했던 1990년에 했든 다 상관없이 일관되게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야라는 결과가 나오면 인과관계의 일관성이 높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연관성의 특이성이라고 하는데 자, 하나의 요인에 노출되면은 딱 그러니까 결핵균에 노출되면은 결핵만 걸려요. 다른 질병은 안 걸려요. 이런 경우를 연관성의 특이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 연관성의 특이성을 보이는 요인들이 드물죠. 하지만 감염병은 이제 그런 특성이 있고 대신 이런 거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감염이 되면은 꼭 위암이 걸리더라. 그거는 연관성의 특이성이 높은 거죠. 자, 용량 반응 관계. 자, 요인에 대한 노출 정도가 커지거나 작아질 때 질병 발생 위험도 커지거나 작아진다. 담배를 매일 한 개피씩 핀 사람들이랑 담배를 한 갑씩 핀 사람들이랑 담배를 두 갑씩 핀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더 점점 발생률이 높아지더라. 이렇게 노출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질병 발생률도 증가하더라. 또는 노출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 발생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질병 발생률이 줄어들더라. 가까워질수록 발생률이 커지더라. 이런 경우를 용량 반응 관계라고 해요. 자,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은 동물 실험을 하면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분자 생물학적인 기전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동물에게 주입해 봤더니 이런 질병이 발생하더라 라고 하면은 이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기존 학설과의 일치는 자,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연구해서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야 라고 했는데 내가 연구를 딱 했어요. 흡연과 폐암은 관계가 없어 라고 했을 때 잘 안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기존의 의견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아무래도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아닌 건 아닌 거죠. 기존 학설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자, 실험적 입증은 이제 인위적으로 노출을 시켰을 때 질병의 발생이 증가하더라. 또는 인위적으로 노출된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게 담배를 금연을 시켰더니 폐암 발생률이 낮아지더라. 내가 땅콩을 먹고 알러지가 있었어요. 땅콩을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알러지가 안 생겼어요. 땅콩을 먹었더니 또 두드러기가 생겼어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뭔가 사람에게 노출을 시켜서 입증하는 것을 노출시키거나 노출을 제거했을 때 질병이 발생하거나 질병 발생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면은 실험적 입증이라고 해요. 자, 기존 다른 인과관계와의 유사성이라고 하는데 자, 기존에 밝혀진 인과관계와 유사하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데 자, 보시면은 풍진 감염이 임신 초기 풍진 감염이 태아에게 선천성 기형의 원인이 된다라는 건 이미 알려져 있어요. 요건 이미 알고 있어요. 기존의 인과관계예요. 이게 풍진과 선천성 기형의 인과관계가 알려져 있는데 자,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바이러스에 노출된 임산부가 기형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바이러스니까 이게 기형아 출산의 원인인지는 우리는 모르는데 얘가 유사한 종류래. 풍진이랑 비슷하게 생긴 종류의 바이러스다. 그러면 지금 이 풍진도 감염되면은 기형아를 출산하니까 요 바이러스가 지금 이 산모가 기형아 출산한 거의 원인인가 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기존 다른 인과관계와의 유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좀 살펴봤고요. 자, 요것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잠깐 쉬었다가 이거 사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추론 과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